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결정을 이유로 여기에 관련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우 세한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았지만 80%에는 미치지 못해서 또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투표율이 조금은 낮았던 이유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차명진 전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민하는 보수 유권자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상당히 판이 참 기울었고 탄핵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투표하는 마음이 잘 내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보수 정치권 자체가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그래서 사실 마지막까지 투표를 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보수층 유권자들이 일정한 부분 투표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낮은 투표율로 머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배 교수님.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과연 투표율이 낮은 것이냐, 높은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시각을 바로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77.2%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 됐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19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 80%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투표율이 75.8%였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투표율이 63%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높은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80%가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아무래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 촛불 민심이 그대로 반영돼서 새로운 나라를 한번 건설해보자, 적폐를 청산해보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8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대략 이 정도 수치를 전망을 했습니다. 굳이 이제 만약에 낮은 것으로 본다면은 역시 이제 오자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역대 보수와 진보 이렇게 치열하게 붙는 것이 아니고 오자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조금 투표율이 저조했다고 보면 좀 저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들을 수 있는 것은 애초부터 일강 독주 체제가 계속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승패가 결정된 그런 선거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진보, 구야권 세력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지만은 상대적으로 구여권 보수 세력들은 조금 투표에 저조한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 이런 정도의 결과를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당선인의 득표율이 국정 운영 동력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과반 득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와는 큰 격차로 승리를 했잖아요. 네. 이게 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득표율을 가만히 보면은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황금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치 상황을 그야말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표로 진단을 해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특히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좀 낮은 득표율, 40%에 못 미치는 낮은 득표율, 또 동시에 또 역대 가장 큰 득표차. 네.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은 양날의 칼이죠. 일정하게 낮은 득표율이라는 것은 반대층이 60%다. 그래서 이 최소 협치는 해야 되겠다 앞으로. 실제 그동안 득표율이 그렇게 별로 높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그 모든 정권을 행사하려 했던 앞에 전임 대통령들이 어떻게 말로를 빚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최소한 협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에 비해서 큰 득표차로 얻은 것 이것도 그 의미는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17대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상당히 큰 표차로 지진 것만큼 그 당시에는 진보층이 투표할 효율을 별로 못 찾으면서 네. 상당히 그 이 진보층의 투표 참가가 적었던 것이 있었죠. 이번에도 보수층 투표 참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한번 당선되면 이제 전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보수층에 대한 어떤 마음도 달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보수 정치권이 우선적인 과제지만 대통령에도 그 책무가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네. 뭐 여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승리가 사실상 확정된 어젯밤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한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이 내용 잠깐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광화문 연설장에는 당내 경선을 함께 치렀던 경쟁자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들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하며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지킵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문은 열렸습니다. 새 시대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평화롭고 외세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자주의 나라를 만들 문재인의 시대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저 최상도 모든 열정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함께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대로 눈을 낮추고 허리를 낮추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서 정말 개혁도 이루고 통합도 있는 멋진 나라 문재인에게 한번 부탁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야기, 화두가 통합이 될 텐데 개혁과 통합 이 두 개를 함께 잡겠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매우 어려운 그런 숙제인데요. 어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도 섬기는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대통령이죠, 바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소야대 그리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소수 대통령 아닙니까? 따라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당장 내각을 구성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분권과 협치입니다. 분권은 결국 권력을 야당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협치와 관련해서는 함께 이제 협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면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의회, 국회 권력하고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통합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통합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게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제 결국은 남북 전쟁의 그런 상처를 극복을 했는데 자신을 반대했던 정적들을 내각에 과감히 기용해서 결국은 그런 이제 상처를 극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흑백 갈등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나라였는데 자신을 박해했던 백인, 그리고 그 백인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기용하는 그런 이제 통합의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이제 소통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이 넘는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실패했고, 그리고 구속 수감까지 됐던 것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방 독주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결국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붙건과 협치의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전 의원님도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표가 현재 득표한 현상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데요. 가장 큰 득표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를 못 넘기는 득표율. 이게 이제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와 가장 성격이 같았던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보면 50일 동안 노무현 정부에게서 한 일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혁을 위해서. 첫째, 기자실을 폐지시켰습니다. 둘째, 대북 송금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검찰 인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어요. 근데 사실 그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정치적 어떤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편의로 만들어낼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과 적을 지면서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사실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의 이 초기 50일을 반민교사 삼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통합과 협치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이냐, 뭐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50일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합참 의장과의 군 통수권 개시 보고가 있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사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동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의 방침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갈까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당선된과 동시에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 된과 동시에 바로 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참 의장에게 군 통수권이 이양이 됐다는 이제 보고를 받고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 안보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사드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역시 지금 트럼프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 없이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조된 근거에는 뭡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 핵 미사일을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인 타격까지 강행할 수 있다라는 시사를 계속 던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져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조 위에서, 토대 위에서 북한 리스크,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제외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는 듯한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져야 되고, 제가 볼 때 더 나아가서 사드 보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외교 관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가능하면 빨리 정상회담을 가져야 된다. 지금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지금 파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협의는 다시 뭐 재협상을 할 건지 파기할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율이 돼서 토대가 마련된다면
본인이 지금 전향적으로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더 나아가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저는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안정적인 안보가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제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가는 게 맞지 너무 섣부르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은 야당으로부터 협치를 하기 전에 협조를 받기 전에 오히려 충돌하는 그래서 정권 초기에 지금 가능하면 이제 100일 플랜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추진도 하기 전에 자초될 그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건 맞죠? 이 점에도 제가 한번 그 과거 사례를 보면 네. 노무현 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미면 어떠냐라는 이제 이 언급을 해서 상당히 대통령 당선에 득을 봤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사실은 한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떤 그 처리를 해서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힘썼고 또 미국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부시와 대담을 하면서 또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을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 관계는 엄정한 냉혹한 현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한 어떤 주관적 기분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따라서 상당히 지혜롭게 우선 배포 있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현재 약간 미국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오해도 풀어줄 겸해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한미 동맹 문제는 이것은 상거래 하듯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통적인 우방의 동맹 관계다. 이런 점들을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결정이 있은 이후에 8시 10분에 이제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내용이 우리 북한의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적군의 작전 상태는 이제 전군의 작전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고 첫 지휘 보고를 했고요. 이 의장은 최근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적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동향을 설명하고 나서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국과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타임지 표지 장식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밑에는 네고시에이터, 협상가로서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기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타임지가 커버 스토리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죠. 후보를 이제 표지 모델로 싣고 니고시에이터를 그래가지고 협상가다 이렇게 했는데 표정이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의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가, 니고시에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드 인사였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그런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좀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정치가 좀 대결적 정치였어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결적 정치보다는 이제 상생적 정치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 이제 타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니고시에이터라는 것보다는 니고시에이터 그러니까 협상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G2인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자를 잘 조정해서
한반도에 좀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도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은 이제 북한 핵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또 그리고 북한 김정은을 잘 설득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험대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일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에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유력하고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차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지금 신경 쓰는 인사 이런 부분이 당 내에 좀 계파를 달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것에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교동계의 막내에 해당되는 분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대언론이나 그다음에 대정치권에서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사서 총리를 이제 위촉을 한 것 같고요.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박원순 실장이 이제 정무부지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하게 당내 화합을 일단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이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 일단 좋은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거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재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런 성향에 있는 인사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인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것이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고민해왔던 부분, 통합이냐 개혁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출범한 시기나 또 이제 지지 기반 이런 걸 놓고 볼 때 통합 쪽에 보다 방점이 좀 주어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이제 대탕평 인사라고 호남 인사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도 그럼 호남 인사의 진출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호남 인사가 내각에 어느 정도 기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비영남 총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즉 그 얘기는 이제 사실상 호남 총리를 상징하는 암시하는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는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무총리에 이낙연 지사를 만약에 후보로 지명을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굉장히 호남을 배려하는 이제 그런 인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반문 정서가 호남의 60대, 50대 후반의 장년층을 중심으로 분명히 존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인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사를 통해서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했다. 그리고 과거에 호남 홀대로는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권력의 배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안배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호남만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41%를 지금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결국은 59%, 60%에 달하는 국민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탕평, 대통합을 말로만 할 수 없고 결국은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사거든요. 그럼 인사를 통해서 그걸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진정성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에 과감하게 야당의 인사도 기용하는 그런 인사가 꼭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잠깐 호남 이야기를 했으니까 호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호남 민심이 과연 그럼 이번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보이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중에서 이제 약간 6대3 정도였죠. 6대3 정도의 비율로 뽑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TK 민심도
투표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네. 호남 민심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호남 민심이 잘 아시다시피 전략 투표라 해서 되는 쪽으로 좀 밀어주기 했는데 이번처럼 호남 투표율이 예컨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은 적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6대4 정도. 이 경우 이제 국민의당 쪽에 어떤 그 일정한 배려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이제 호남 민심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처음에 대북 송금 특검 이것을 이제 통과를 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신을 밀어줬던 전적으로 밀어줬던 호남과 아주 상당히 척을 지게 된 것이 있고 또 그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한때 상당히 고생을 좀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숙제로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호남 총리 뽑은 게 어떤 이번 투표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호남 민심 같은 경우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대3 정도로 표가 갈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으로 표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표가 갈렸냐면은 두 분 다 호남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역대 투표 결과를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호남 출신이었고 당시 지역 대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많게는 97% 지지를 받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역시 이렇게 6대3으로 갈렸다는 것은 호남 유권자들이 두 사람에게 마음을 따로따로 줬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마음을 줬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후반 장년층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반문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반문 정서가 있냐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굉장히 호남을 홀대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간에 상당 부분 이제 존재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60%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여전히 호남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줬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게 앞으로 정계 개편에 상당히 동력이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호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호남의 지역구가 전체 25석인데 23석이 국민의당 출신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60%에 달하는 표를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져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호남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내가 국민의당으로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민심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동력이 돼서 정계 개편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당대당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그런 경우 또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역시 호남의 민심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호남에서 만약에 이번에 예컨대 민주당 대 국민의당이 8대2 정도로 이렇게 분할이 됐다 하면은 실제 쉽게 정계 개편을 전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대4, 6대3이라는 이 수치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소속인 호남의 의원들 경우에 자신들의 선거가 앞으로 3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이제 이 상황을 또 알기 때문에 쉽게 마치 정계 개편을 위한 어떤 일종의 어떤 정치적 공학적 작업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섣불리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향후
아마 지방선거 이 과정에 일정하게 정리된 형태로 호남에서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지방선거가 이제 되면서 일정한 부분 국정이 어느 정도 한 1, 2년 지나면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양쪽 세력 간의 어떤 이합 집산의 본격적인 장이 열릴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또 이번 대선에서 2위를 기록한 홍준표 후보는 뭐 대권 도전에는 실패를 했지만 나름 보수 결집을 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홍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십니까? 글쎄 이 부분은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그 홍 후보는 참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선거가 전반적으로 다 이 황금 문활인데 이 잘된 측면 그나마 기울어가는 자유한국당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보수를 살린 그런 공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득표를 보면은 네. 이 상당히 TK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더 쪼그라들 건지 아니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더 확장될지는 상당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국민의당 얘기 좀 하면은 국민의당은 참 전국적으로 고르게 아주 이쁘게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상당히 또 위협적인 거죠. 이게 1등만이 살아남는 선거제도에서는. 그래서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과제가 이 정계 개편 이런 거보다 선거법을 어떻게 고칠 건가 그게 저는 제 1차 과제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다시 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면 현재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그런 일정하게 안심하기에는 이른 그런 상당히 중요한 위기적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숙제가 있는데 그런 과제에 대한 홍준표 후보가 답이 있다면 나오겠죠. 만약에 답이 현재로 없다면 좀 쉬겠죠.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선거를 마치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메시지를 던졌냐면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결과를 수용하겠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무너져가는 보수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본인이 보수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보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결국은 당권 도전을 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역시 보수를 통합하는 그런 행보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친박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그런 당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권을 획득할 수 있겠는가, 친박과의 권력 투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 숙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과연 바른정당하고 완전히 지금 결이 달라가지고 결별했는데 이 부분을 통합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크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상당히 지금 괴멸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보수를 진정으로 새롭게 회복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언행들 그리고 철학들을 보면은 보수를 새로 세우기에는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단순히 권력 투쟁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TK 지역당으로 또 도로 친박당으로 전락할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세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정계개편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각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수 쪽에서 자연스럽게 정계개편 움직임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부응해서 이쪽에서 정계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탈한다면은 그런 식의 정계개편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제가 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한마디만 간단히 하면 제가 아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숙제를 안고 있다 얘기했는데
우리 배 교수가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짚어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과연 유승민 이제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선거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앙금을 싣고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전면에 나설 거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보이면은 일단은 좀 뒤로 빠져 있겠죠. 근데 제가 현재 전망가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동안 득표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 부분이 본인이 그걸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러나던 모습에서 강철수로 이름은 바꿨다, 별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또 안철수 후보, 정치인 안철수의 또 역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상이 좀 나오는지 먼저 차 전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한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질 정도로 지지율이 높았던 것의 기준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이번 득표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에 비쳤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이 중도라는 부분이 저렇게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는 소멸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TV 토론의 성적이 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텨서 20%를 넘는 그 소위 말 중도의 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뭐 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높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번에 전국에서 안철수 후보가 얻은 득표의 그 비율을 보면 정말 20% 안팎에 아주 골고루 이 지역 차별이 없습니다. 골고루 득표를 한 것을 보면 저는 예쁘다가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그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현재 정치에서 크게 안고 있는 숙제, 첫째, 이 세대 간 갈등, 둘째, 지역 간 갈등 이런 거를 안철수 후보가 풀어줄 수 있는 상당히 저는 좋은 그 모티베이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숙제야 많죠. 그래서 그 숙제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딴 거 없어요. 빨리 안철수 후보는 모든 걸 다 걸고라도 선거법 개정을 하도록 해서 승자 독식 구조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안철수 후보와 대한민국 정치 중도를 위해서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얘기도 몇 가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청사도 옮기고 관저도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이런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는 이 경호 때문에 쉽지 않다 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공약 이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결국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구속 수감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냐면은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나눠주겠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대통령 직무실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정수석을 없앨지 안 없앨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민정수석도 없애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과거 이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사유하는 그런 도구로 악용되는 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실현에 옮기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각 국무위원들하고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만 소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이 비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파행적 국정 운영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스타일이 좀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굉장히 소통에 능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보완이 돼서 아무래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 소통의 대통령, 광화문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보면은 대통령 개인의 자세가 처음에 한 1년은 통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지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정보 또 그분이 해야 될 어떤 그 과업 이런 것들이 자꾸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좀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더라도 좀 제도적으로 저는 이게 소통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 지금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 약속대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너무 서두르지는 않더라도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이 실제 장관, 수석들과 아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자들과 수시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약에 성사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한 4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소통은 첫 번째로 이 참모들하고 내각하고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지만은 너무나 잘못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야당, 국회 권력하고 잘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역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정례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언론과의 관계인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결국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도 거의 안 했고 기자회견도 사실상 질문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자들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도 각본이 없는 국민들 정말 원하는 질문을 받고 그런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그런 소통하는 대통령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한마디 드리면 서면 보고는 안 한다. 대면 보고를 우선적으로 한다. 대면 보고도 2인 이상의 회의 보고를 우선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침을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 또 회의가 생겨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이런 것들을 예고하면서 구중한 걸 같다는 평가를 받아온 청와대를 떠나서 이제 광화문으로 가서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요. 달라지는 청와대의 모습을 백기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그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역시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장소 이전을 넘어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그런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 등을 하나로 이어 역사문화 거리로 만들고 특히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일대를 거대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안에 집무실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후년에는 이전을 완료하고 청와대를 시민품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포함시키는 등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과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경호 문화를 국민에 다가가는 문화로 바꿔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연합뉴스 TV 백기련입니다. 예, 뭐 지금 나온 것처럼 관저 얘기도 하지만 이제 총리실, 국무총리실 관저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야 뭐 경호 문제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이야기 나왔던 김에 아까 국회와의 협치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국회에서 간단한 뭐 선서식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국회에서의 협치,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인 얘기가 될 텐데 기존에 이제 여당이었던 뭐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걸고 넘어진다면 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차 전 의원님.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진짜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었던 YS, DJ조차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의도를 멀리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의도가 성가시고 귀찮은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가, 정치 문화가 실제 이 국회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협치하고 이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능한 한 뭐 저녁은 국회의원들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어떤 핑계를 대서든 대통령이 점점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하다 보면 국회에도 얘기하면 그 사람도 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실제 성과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컨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듯이 대통령께서 여당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현재 총리가 하는 역할을 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도록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 문화로서 제도로서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결심에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정치 문화가 그렇게 국회하고 잘 소통하도록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 인수위가 없이 바로 대통령 이제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현실적으로 전 정부 그리고 현 정부가 동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무총리가 신임 국무위원을 제청을 해야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을 해서 지명을 해서 결국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결국 국회 청문회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최소한 앞으로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린다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비상 100일 플랜을 내놓아서 야당으로부터 확실한 협력을 받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